금융 시스템과 금융시장 챕터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 참여자들과 일반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증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뭐 세력들은 뭘 더 많이 알겠지. 소스 좀 줘봐. 응? 정보를 좀 줘. 이렇게 정보로 돈을 버는 거야. 정보의 비대칭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과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예를 들면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돌리고 있는 여러 주체들 중에 그 기관들, 중개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그 개미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명분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혹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타 등등. 이를테면 연기금, 그다음 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수 목적,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익 보호, 그다음에 국가의 그 주식시장 방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함,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보호되고 개미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사후에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돈을 따고 있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 적어도 그 중개기관이나 그 뭐랄까 국가기관, 혹은 그 지금까지 명맥을 쭉 50년 100년 이어오고 있는 투자은행들, 뭐 그런 기관들이 결국에는 늘 이겨온 이유가 그 정보 때문이다 라고만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정보의 우위에 서 있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애초에 그 우위에 서기까지의 그 처절한 투쟁 자체가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도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스페큘레이터의 삶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만큼 그 이상 더 처절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관들끼리 항상 한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IMF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 한 나라의 정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기관, 이런 개관놈들 이러면서 기관을 되게 욕하는 개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IMF 같은 게 터졌을 때는 기관들이 이 외국인들한테 다 잡아먹히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죠.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들도 여러 가지 기관들로 나뉘는데, 뭐 통화금융기관과 막 비통화금융기관, 이렇게 또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통화금융기관이라는 게 뭐고 비통화금융기관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통화금융기관 말 그대로 캐시를 찍어내고 돈을 직접 수급하는 그런 주체들을 말하는 거고, 비통화는 당연히 증권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이제 잘 보호가 되고, 이를 지금은 이제 IT 혁명 이후니까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이 제대로 온전하게, 뭐 중간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든지 그것이 오류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오류가 일으켰을 때 그걸 또 방비가 되어 있다라든지 등등등, 그 모든 것들, 그 책임,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돈 따면 내가 좋은 거, 근데 잃으면 뭐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따놓고서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일괄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 시장,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1억, 10억, 100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이 시장은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줬어. 그리고 금융 시장에 난 참여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대가를 누가 치렀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개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지나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잘못되면 정말 죽는 거구나. 정말 죽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덤벼서 뚫린 입이라곤 욕밖에 할 줄 모르는 것들이 허접하게 쓸데없는 공부를 해서 쓸모없는 공부로 뭐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챕터 2를 시작을 해보죠. 자, 금융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결론부터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인종이나 야생 또는 아마존 같은 곳에서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인간이 아닌 이상 이미 금융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주식을 하고 안 하고는 그 금융시장에 참여하고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여러분들이 숨 쉬고 태어난 이상 그냥 그 자체로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개인이나 법인, 뭐 어떤 국가 딱지를 붙이고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한국인 혹은 미국인 뭐 어떤 국적을 갖고 있겠죠. 그 국적 어느 국가 소속이라면 이미 금융시장 참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뭐 주식은 난 안 해봤어. 주식 근처에도 안 가. 아예 그 노름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그냥 좆병신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다. 난 게으르다. 라는 뜻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IMF가 땅 터지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야생에서 태어난 게 아닌 이상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금융시장에 참가당한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일단 인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요게 이제 결론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어떤 핵심적인 그런 거지만 뭐랄까 이걸 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일반적인 이 금융시장에 대한 것을 공부해보고자 정석적인 것을 공부해보고자 이렇게 들이대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죠.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일으키기 위해서 시장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바로 금융 시스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금융 상품이 되게 다양하게 조직적으로 시장에 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뭐 어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이 나와 있고 어쩌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생산자가 있는 뭐 농산물이나 뭐 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선도 거래와 선물 거래가 어쩌고 됐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투기 거래자와 해지 거래자가 탄생되었고 무슨 뭐 어쩌고 다양한 형태의 또 2차 자본들이 창출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역시나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이렇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것을 단 한글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예를 들면 세종대왕님께서
우리가 글을 문맹률을 이렇게 그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훈민정음이란 걸 만들지 않았다면 중국어처럼 더럽게 어려운 거를 공부했었어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금융이 약간 딱 그런 느낌인 겁니다. 중국어 공부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따지고 보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 국가의 정치, 역사, 문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또 변하기까지 한다고. 그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당시의 여당,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필리핀이든 뭐 마닐라든 뭐 중국이든 어디든 그 당시의 여당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원하는 바대로 또 법도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복잡하게 자기 나름대로 진화를 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고안해냈던 어떤 그 최초의 그 기득권층이라고 설명을 항상 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유태인들이고, 그것의 뿌리가 뭐 로스차일드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조차도 더 이상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순리를 잘 따라가서 본인들도 억지로 이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으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고 정점에 위치에 올랐을 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길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죠. 이를테면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잭팟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크게 먹고 빨리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름적인 형태의 그 모습을 띠죠. 이를테면 자기 자산이 한 성인 40대 남자야. 그리고 뭐 가족도 있어. 근데 캐시가 한 1억밖에 없어. 근데 1억 가지고 뭐 불안불안하니까 이걸 갖다가 한 20억 정도까지만 튀기면 집 한 채 사고 그냥 대충 먹고 살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20배까지 튀기고 싶어 해. 근데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20배를 튀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 JP 모건이 됐든 모건 체이스가 됐든 간에 걔네들도 로스차일드 시절에는 지금 그 개미들이 했던 것처럼 20배, 200배, 2000배를 튀기려고 했던 천민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 와중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죽었고 생존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그 기득권이 된 거죠. 그 희생을 치르지 않고 나는 아주 얍삽하게 샥샥샥 아무 리스크 없이 아무것도 안 걸고 그냥 지름길로 가겠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거래 시스템을 처음부터 기본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잡고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챕터가 진행될수록 점점 복잡해지는데 나름 감내하십시오. 이 금융시장에도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습니다. 뭐 증권시장, 그리고 뭐 유통시장,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시장, 비통화시장, 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 주체가 무슨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는 것도 있고, 그 종목이 뭐냐에 따라서 뭐 채권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주식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선물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구분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따가 그쵸, 역할을 설명할 때 그때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모두가 시장 참여자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시장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진실은 사실 이겁니다. 모두가 이미 시장 참여자인 상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그 인지해야 될 관점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현재 계속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매 순간 1초, 매분 돌아가고 있는 그 존재의 이유 자체는 이 현금 유동성이 끊임없이 계속 캐시플로우가 흘러가게끔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꿔주고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돈이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캐시 플로우. 캐시 플로우가 제일 중요한 금융시장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렇죠. 캐시 플로우. 캐시 플로우를 일으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 캐시 플로우를 위해서 모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캐시 플로우를 통해서 어떤 지배, 사람들도 통제하고 다 모든 것을 권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해 봅시다. 인식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진짜 금융시장의 역할, 존재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간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태어나면 무조건 주식시장에 참여한 그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인간에게 신용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나왔어요. 어려운 단어. 신용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금융 이퀄 신용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밖에 저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네요. 인간에게 신용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인간에게 이 신용이라는 것이 부여가 된다. 이것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며 돈을 버는 곳이라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시장이라는 곳이 효율적이다 라고 믿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시장이라는 곳이 돈을 버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생각하고 믿게끔. 오케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야?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믿게끔. 응? 믿는 게 뭐야? 신용, 트러스트잖아요. 트러스트 어떻게 쓰지? 트러스트. 하여튼 그런 거 일종의 종교죠. 응? 금융이 약간 종교처럼 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체계화된 것이 금융 시스템이고 그 무대가 금융시장이며 돈이 곧 신이요 종교이다 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다. 그죠? 실제로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제가 웃긴 짤방 같은 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 성룡이 실제로 이런 대사를 읊잖아요. 우리의 신은 돈이다 막 이러면서. 응?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고요. 이렇게 돈을 종교로 삼고 돈을 신으로 삼지 않는 사람을 저 말고 본 적 있습니까? 아무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네, 다들 이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돈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아래 한번 생각해보기가 두 개나 있네요. 내가 교과서를 만든 거지만 참 재밌게 썼네. 금융시장이 없었다면 새로 태어난 인간은 뭘 위해서 태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융 시스템이 있기 전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그 자원이었죠.
그래서 다산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뭐 증조 할머니, 우리 할머니 때까지만 올라가면은 어마어마하게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뭡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지 먹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권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중간에 지금 중국이 지금 일자녀 낳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작살이 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자녀 낳기 뭐 이제 뭐 그때 정관 수술 막 권장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은 인권 신장으로 그 선진국이 돼버린 이상 그렇게 그게 또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인간이 불과 200년 만에 한 6천만 명에서 70억으로 인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 수 자체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바로 금융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금융 시스템 그 인간이 태어나는 이유 자체를 이 지배계층은 어떻게 봐요? 신용을 부여해서 돈을 벌어다주는 건전지들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애를 낳아라, 애를 낳아라, 애를 낳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씁쓸한 얘기인데 사실 뭐 저는 달리 다른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애를 낳아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같은 편이잖아요 우리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봅시다. 돈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제가 또 들고 다니는 짤 중에 빨강머리 애니 이런 대사를 씁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 라는 말을 하죠. 요거는 비밀입니다. 비밀? 이라기보다는 지금 강의와는 동떨어진 주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제가 언젠가는 강의를 할 날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아무튼 이건 생각을 해보시고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관련된 문제죠. 실제로 본인이 태어난 게 열심히 한마디로 좀 험악하게 얘기해볼까요? 좆빠지게 일을 하게끔 애초에 사육돼서 태어난 그 이유 그리고 그 원흉 이 시스템을 이제서야 2020년이 들어서야 설명을 해드리고 앉아있는 건데 사실은 이걸 우회적으로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다 재벌적으로 화살을 돌려가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참여해서 어쨌든 다시 여기서 빼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나 저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권력의 중심 그리고 모든 시스템은 다 이걸로 금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이제 와서 자동차를 깊게 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갑자기 열심히 할 겁니까? 또는 뭐 우주? 그죠? 인공지능? 늦었어요. 네. 오로지 금융시장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그죠? 자, 이거를 또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걸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돼서 나오는 내용들도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금융시장의 역할이라는 걸 또 이제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시면 해보시면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을 만족시키는 가격을 창출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는 말을 쓰죠. 수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 우리 경제
관련된 그 책 같은 거 뭐 대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싸지고 수요가 더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고 뭐 그런 얘기를 통해서 주가가 변동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이게 어떤 시장 정보를 반영했네, 이미 반영되었네, 아니네, 그 저평가가 됐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 라는 직업도 하나의 직업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조직화시키면 뭡니까? 하나의 회사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한국경제신문 신문사나 뭐 방송국, 그래 방송국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회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크기 위해서는 또 대출을 받아야겠죠. 그죠? 부채를 늘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개기관에게 이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탁할 것이고, 그러면 중개기관은 이 회사를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대출자들, 돈을 꿔주는 사람들은 이 중개업자들이 넘겨주는 정보를 보고 이 회사에 투자할까 말까, 이 회사가 발행하는 기업체를 살까,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살까, 이 회사에 돈을 꿔줄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금융시장의 역할이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이 박숭세와 투기꾼들이 아닌 정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쓸모없는 뭐랄까 텍스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나 소나 다 알고 있고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면 정말 너무나 게으르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정말 좀비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걸 왜 알고 있지? 그냥 기본적인 독서를 하면 그냥 뭐랄까 공부도 아니고 그냥 기본이잖아요. 이 기본조차 상식이 없는 사람인 거지. 내가 볼 땐 그래. 어쨌든 상식이 없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지금부터조차도 안 한다는 거지.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설명이 돼 있더라? 뭐 개인, 그렇죠? 이렇게 분석가들 모아서 회사를 만들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 분석가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분석가 개인은 또 개인이죠. 이 개인은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축을 하면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에 또 돈을 신탁할 수도 있고, 신탁 또는 뭐 저금도 할 수 있고, 집을 사기 위해서 이 대출자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또 중개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고, 즉 이 사람도 그냥 참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결론, 그냥 태어나면 인간에게 크레딧이라는 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죠? 이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정말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지금 이 순간, 그죠? 이렇게 아기가 하나 태어났어. 태어나면 자 지금 며칠입니까? 모르겠다. 2020년 뭐 1월 1일이라고 해. 1월 1일 12시에 태어났어. 이 순간에 이 아이의 이름으로 엄마가 은행을 가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뚫고 증권 계좌를 뚫어서 이 엄마가 갖고 있었던 주식을 상속할 수 있죠? 그죠? 돼요, 안 돼요? 응, 돼요. 아직 빵살짜리 아이인데도 이 아이의
계좌도 틀 수 있고, 어카운트. 그다음에 주식도 이 아이는 가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종이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전산상으로만 있는 겁니다. IT.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크레딧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을 누군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어떻게 배웁니까? 뭐 국가가 사유재산을 보호해 준다라는 식으로 배우죠. 사실 예전엔 그게 맞았어요. 예. 중세 시대와 근대 시대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금융시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 피지배 계층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크레딧이라는 것을 부여받고 그것에 맞춰서 적응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금융시장의 역할에 이어서 금융 참가자의 역할, 참가자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의 목적은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각 참가자들의 역할은 구분돼야 돼요. 누가 지배계층이고 누가 노동계층인지 피지배계층인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유지돼야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표를 이제 쫙 해서 이 참가자들 구분을 쫙 해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먼저 생각해 보기. 금융시장 참가자의 목적이 돈이 아닌 경우, 돈이 아니라면 어떨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을 돌리기 위해서 분명히 일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없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노동계층은, 그러니까 지금 피지배계층, 노동계층은 태어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선진국병이에요. 요것만 설명을 해드리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금융이라는 거를, 금융에 대한 파이낸셜에 대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진짜 금융에 대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배계층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근데 어쨌든 사실 모든 인간은 야망이 있고 본인이 그 머슴으로 살다 죽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습성을 이용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서로가 서로를 안 죽이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런 본능적인 어떤 지배, 정복 이런 것들에 대한 야망 때문에 핵무기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인권이 탄생했다라고 제가 스톡마켓 스쿨 정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쓰기 싫은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과 시장의 역할, 이 시장이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버리면, 알지 못하면 사실 노동계층이나 피지배계층은 본인이 점점점 자아실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근접해 갈수록 괴리가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자신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특히나 이제 그 고학벌일수록 그런 게 많이 느끼는데, 판검사 그리고 뭐 의사급
그 이상 그런 어떤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최고의 정상을 향해서 정말 죽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근데 그 죽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하에서의 규칙에만 따라서 죽도록 노력하는, 즉 경쟁으로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경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별로. 다 즐겼지 그냥. 뭐 4등을 하면 어때, 8등을 하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어지간해서는 경쟁을 안 하는데, 왜냐면 유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경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화합을 해야지. 그러니까 강대 강끼리 붙으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죽거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팔다리가 잘린다라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강대 강이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둘이서 그냥 화합하거나 그냥 양보하는 게 가장 오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절대 안 싸웁니다. 근데 경쟁은 노비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노비들에게 시킵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 중요한 건 경쟁을 뚫고 결국 그 어떤 정점까지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뒤에 무엇을 느끼느냐? 허망함을 느끼죠. 허망함을 느꼈을 때 이제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 되돌아보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의미를 찾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지금 주제가 아닌데 너무 길어지나? 네, 시간을 더 이상 뺏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뭐 그건지 약간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뭐 자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 뭐 자살을 했어. 근데 그게 자기가 자살함으로써 자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복수를 한다. 막 그런 뭐 어떤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하고 뭐 그런 영화들 보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뭐 용서한다. 뭐 이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도 복수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저런 새끼는 언젠가 누구한테 벌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예. 이 피를 봐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아무튼 진행하죠. 그거는 철학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의 어떤 그리고 영화, 미디어 매체들이 낳은 세뇌에서 온 인권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좀 더 혼동스러울 수 있는 되게 잔인한 현실입니다.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7개의 구분들이 있습니다. 최종 대출자와 최종 차입자. 최종 대출자는 돈을 꿔주는 놈, 그죠? 그리고 차입자는 돈을 꾸는 놈, 그죠? 제일 많이 꾸는 놈이 누구겠어요? 정부죠, 당연히. 그죠? 정부는 돈이 필요하죠, 언제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우리도 돈 좀 꿔주세요 하면서 뭘 남발합니까? 지방채를 겁나게 남발하죠. 그죠? 뭐 이것이 금융시장에 참가해서 본인의 역할이 뭡니까? 네. 대출자는 돈을 꿔주는 역할. 돈이 좀 남았어. 돈을 꿔줄게. 근데 그것이 개인인 경우에는 또 개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이걸 돈을 굴려야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저축을 했는데 한 개인이 은행에다가 그냥 저축을 했어. 저축을 했더니 이 은행에서 지방채를 그냥 산 거야. 개인은 몰라. 그냥 저축을 했을 뿐이야. 그죠? 그러면 이 은행은 현금이 조금 생기니까 그 현금으로 뭘 했겠어요?
나름의 뭐 레버리지 껴서 지방채를 매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은행 자체도 또 시장 참가자가 되는 거고.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최종 대출자와 최종 차입자 누가 누군지 다 구분이 되죠. 기업은 뭐 당연한 거고. 돈 많이 번 기업들이 대법하는 거 하루 이틀입니까? 이것도 하나 그냥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돈을 꿔줄까? 현대차,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 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그죠? 그리고 돈을 꾸는 입장, 기업, 개인, 정부.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자, 끝났고. 자, 브로커. 우리나라에선 없죠. 브로커가. 대출자와 이 차입자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IT 혁명 이후에는 컴퓨터가 이거를 대체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나 은행이 이를 통합 처리하고 있지만 엄연히 구분되는 역할이다. 요거를 일단 이론이라서 그냥 제가 넣어놨습니다. 저는 처음에 트레이딩을 배울 때 브로커를 따로 선정을 IB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브로커라는 곳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ES나 뭐 저기 통화 선물 같은 거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계좌를 트고 거기다 송금을 해서 이제 거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브로커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건 이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브로커 개념이고 그 브로커 말고 또 지금 말하는 대출자와 차입자, 그러니까 돈을 꿔주는 놈과 돈을 빌리는 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브로커도 있죠. 근데 지금 뭐 사실 이게 사람이 합니까? 아니죠. 요즘 뭐 핀테크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뭐 사실 여기저기 무슨 스타트업 창업 그런 다양한 어떤 회사들 중에서 여기저기 랜딧 있고 또 와디즈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고 막 하여튼 막 투자할 수 있게끔 막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브로커예요. 네.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펀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브로커 역할을 또 도맡아 하는 거고, 은행에서도 돈을 예를 들어서 수익률 좋은 어디 뭐 브라질 채권에다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서 펀드를 가입을 막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꼬시죠. 그런데 돈을 모아가지고 지네들은 수수료 딱 띄고 증권사에 넘겨버리죠. 하고 증권사 아니면은 여기저기 헤지펀드한테 넘겨버리고 그게 다 브로커죠. 브로커 역할을 통합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러분들이 직접 증권사나 은행을 가지 않아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몇 번 토닥토닥거리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브로커를 끼지 않고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다음 발행기관. 요거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 발행기관이라고 하는 주체, 얘네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얘네들이 내는 보고서 리포트들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금융 시스템을 돌리는 통화나 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는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을 떠올리면 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증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물 옵션 거래를 할 때 일테면 3월물 선물,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롤오버를 딱 하거나 이제 딱 지금 들어왔어. 근데 그 전에 이미 거래가 뭐 되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처음 상장했을 때 대체 누가 거래했겠냐 이거야. 그죠?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누군가 만들어서 팔았단 말이지. 그걸 누군가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게 누구냐 이거죠. 응? 처음 발행, 최초 발행, 그 증권을 최초 발행, 응? 이걸 누가 하냐 이거죠. 그런 것들. 제가 왜 이게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은행을 떠올리면 되냐고 얘기했냐면, 이걸 이 발행 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영화 빅쇼트를 보면 됩니다. 빅쇼트를 보면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은행을 찾아가서 자기가 CDS라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발행해 주세요. 응? 너희들이 매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게 이제 CDO가 박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런 대형 투자은행 같은 데를 가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니네 지금 모기지론 이거 있잖아, 개박살 날 것 같아. 근데 난 그 개박살 난다는 거에 대한 옵션을 해지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파는 데가 없네. 그래서 내가 직접 설계를 했어. 자, 어때? 그것의 이름이 CDS라고 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니네 투자은행에서 좀 팔아주지 않을래? 그럼 내가 매수할게. 그리고 나서 이게 만기가 오면 내가 매수한 만큼 다 니네 거야. 난 꽝 되는 거고. 왜냐? 옵션이니까. 어때? 팔래 말래? 그랬더니 투자은행에서는 이런 미친놈들 땡큐지. 어떻게 부동산이 망해? 오케이 콜 해가지고 진짜로 서프라임 땅 터지고 나서 부자가 된 그런 내용이죠. 영화 빅쇼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다음 마켓메이커. 시장 참가자들 네 번째 주인공 마켓메이커인데, 과거에는 이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갖다가 알고스가, 인공지능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으로서 전부 대체를 해버렸죠. 마켓메이커가 있고 없고 차이를 극명히 느끼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S 선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말고 코스닥 선물을 해보면 정말 극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ES랑 코스닥. 이거는 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네요. 마켓메이커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도매상? 네, 도매상으로 해서 거의 마진이 없이 그냥 어떤 물량 같은 거를, 뭐 주식 현물이든 선물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선물은 아니겠지. 예. 증권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타이어 도매상을 설명하면 되는데, 마진이 거의 없이 그냥 무조건 거래를 일으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게 상관이 없어. 그냥 무조건 거래를 하는 거야. 무조건. 예, 무조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그냥 무조건 거래를 합니다. 그냥. 예, 재정 거래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거래를 일으키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가격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섭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인공지능 알고스가 다 헤쳐먹고 있기 때문에 사라진 놈들이다. 예. 인간이 아니라 그냥 기계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뭐 마켓메이커를 따로 검색을 해보시고, 뭐 업체를 검색을 해보셔봐야 거기서 일하는 새끼들은 그냥 다 좀비들이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알고스, 예, 알파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없어진 거죠. 자, 브로커도 없어졌습니다. 마켓메이커도 인간이 아니에요. 자, 차익거래자, 재정거래하는 놈들이죠. 어떤 증권의 가격 스프레드가 커지는 경우에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비트라지, 그러니까 재정 거래자들을 풀어서 이를 메꿔준다. 응? 이 역시 인간은 사라졌고 알고스로 대체되었다. 삭제. 웃기죠? 그러니까 이건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다르고 미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가격이 다 달랐죠. 한때 2017년 때쯤. 근데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뭐야 개판이잖아, 저거 엉망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주식시장 애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고 싶어해,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애플이나 페이스북을 거래하고 싶은데 이게 미국에서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보고 있는 거랑 지금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랑 가격이 막 차이가 나. 그럼 어떻게 했어? 뭐야, 내가 불리하네? 뭔가 내가 억울한 느낌이잖아. 그죠? 그런 느낌을 주는 순간 그 시장은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재정거래자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재정거래조차도 이미 알고스가 다 헤쳐먹고 있기 때문에 역시 X, 인간이 아니다. 자, 다음은 해저. 해지 트레이더들 얘기하는 건데 가격 변동으로 인해 따른 어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놈들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원이 과잉 공급 시대이기 때문에 웩더독 뭡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조작해버리는 그런 주체가 돼버렸다. 네. 이것도 사실 여러분 X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지라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한다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사과 농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과가 혹시라도 흉작이 나서 작살이 나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선도 거래나 돈을 미리 땡겨 받는 거가, 지금 가격에서 미리 수주를 받아놓거나 아니면 선물 포지션을 잡아놓고 미래에 작살 날 것을 대비해서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니까 80년대 태어나신 분들, 80년대 태어났거나 그보다 더 먼저 태어나신 분들 옛날에 이렇게 배웠죠. 오일 쇼크를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기름이라는 게, 휘발유라는 게 한정 자원이다. 앞으로 40년밖에 못 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무제한 자원이 됐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게 사람보다 이 지구인 70억 인구들이 먹을 게 풍부합니까? 부족합니까? 넘치죠. 왜? 유전자 조작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 먹을 게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일 정도이죠 이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난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소말리아 아이들, 얼굴에 팔이 붙은 아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팔리지 않는 삼각김밥이 있고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수천만 톤이 될 겁니다. 그것들 모아가지고 싹 다 배고픈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면
이 지구상에 배고픈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네, 그게 금융의 진실이고 인권이 가져온 폐단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가난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극복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가난을 만듭니다. 가난이 필요해요. 가난이 연출됩니다. 네. 누군가가 배고프고 헝그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바로 마지막 남은 인간 투기자가 돈을 때려봤거든요. 어디다가? 주식시장에다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위 모든 금융주체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희생양 또는 자원. 그러나 혹시라도 살아남은 이 투기자는 그 보상이 어떠한 이 모든 시장 참가자들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 신분이나 계급이 반드시 역전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러면 어라 보이네. 이제 X표 친 거 싹 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X 좀 더 분명히 X X X X X 그러면 뭐가 남지? 얘랑 얘가 남네. 근데 얘는 뭐야? 최종 차입자는 국가, 대출자는 국민. 즉 얘네들은 그냥 애초에 그 생태계야. 응? 최종 대출자와 최종 차입자는 국민과 국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지? 제껴. 그러면 누가 지배계층이고 누가 피지배계층이게? 답이 나왔죠? 얘가 바로 지배계층이고요. 얘가 바로 피지배계층이에요. 얘가 얘 걸 빨아먹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금융을 제대로 공부하는 첫 발걸음이자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제 좀 오늘 챕터 2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차트를 열어보십시오. 정말 제가 장담 드리는데 정말 새로운 관점이 열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더더욱 즐거운 이 증권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그동안 얘기 못하고 꾹꾹 참아왔던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